예, 안녕하세요.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기남의 환경안전관리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조금 기다리시고 기대하셨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내용이 좀 많아서 아마 시리즈로 조금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좀 주요한 사항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는 시간, 뭐 개요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만 좀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정확하게는 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죠. 어쨌든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이제 약칭해서 부르고 있는데, 그 법규 중에 이제 법 타이틀 제목 자체에 처벌이라고 들어간 법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처벌이라고 들어가 있는 법의 목적 자체가 이제 이러한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처벌을 하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벌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은 이러한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거의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겠죠.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다. 다만 이제 어쨌든 처벌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그 처벌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를 할 것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명시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아무 근거 없이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명시된 법에 명시된 사항만이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몇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중대산업재해, 그러니까 사업장이니까 중대산업재해만 해당이 되겠죠. 중대산업재해가 중대산업재해 말고 이 법을 이 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바로 다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를 위반해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처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다시 말하면은 이 법에서 뭐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9가지 정도로 규정해 갖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법을 우리가 평상시에 잘 지키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크게 상관없어요. 다만 중대산업재해가 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중대산업재해가 났어요. 우리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났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또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법에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 법에 처벌을 받지 않는 어떤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산업재해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중대산업재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산업재해가 아니면은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중대산업재해가 아닌 그냥 산업재해도 나서는 안 되겠지만 이 법을 우리가 담당자로서 해석해낼 때에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담당자는 일단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사업장 안에 있는 여러 유해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그럴 때 어쨌든 중대산업재해 수준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어떤 유해 위험 요인을
우선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면 너무 할 일이 많아요.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어쨌든 이 법을 우리가 커버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라면은 이 법의 어떤 목적이나 취지와 맞게끔 일단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벌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 다음에 담당자가 일단 어디에 주안점을 주고 이제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처벌 대상이에요. 이게 좀 제 입장에서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면접관으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면접관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처벌 대상, 그러니까 면접자가 처벌 대상이 안전관리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 법의 처벌 대상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입니다. 경영 책임자 등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리고 그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법인도 벌금형에 처할 수가 있어요. 뭐 조건이 있지만 어쨌든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법인도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뭐 관리감독자 이런 사람들이 처벌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어디 면접에 가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물어봤고 뭐 처벌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는데 안전관리자 이러면은 그냥 마이너스예요. 이거는 그냥 기본을 잘 모른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처벌 대상이 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완전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감리감독자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들이 등이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여기에 이제 민감해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업장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잘 대응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따지고 계신 거죠. 저희 사업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용 범위입니다. 이 법을 적용받는 어떤 사업장의 범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이 돼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이거는 이제 원청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도 해당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약간 두서가 없는데 이 법을 해설해주는 해설서가 지금 나왔어요. 11월 중순쯤인가 나왔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여기 뭐 해설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있는 자료예요. 이게 11월 중순에 아마 가장 최신 나온 자료일 거고, 그 전에 가이드북이라고 하나 나왔는데 그것도 약간 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약간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이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 가장 최근에 나온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해설서를 참고하셔서 업무를 수행하셔야지 그 목적과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정책자료실인가 무슨 자료실, 정책자료실인가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이제 지금 적용 범위로 다시 돌아와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을 하고 원청 또는 협력업체에도 당연히 해당이 되는데 이제 좀 케이스를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우리 회사 안에 우리 회사는 기본적으로 5명이 넘는다, 원청은 5명이 넘는다라는 가정하에 케이스 1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협력업체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났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협력업체랑 원청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하인 협력업체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났을 경우는 어떠냐. 이런 경우는 원청만 아마 처벌 대상이 될 것 같다. 원청만. 단 협력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처벌이 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거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회사에 협력업체가 이 법에 적용이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이 법을 안내하고, 그 다음에 이 법에 나온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제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협력업체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니네 원청에서 일하는데 사실 중대 산업재해에 일어날 위험 요소가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린 이거 준비 안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은 협력업체도 반드시 이 법에 대한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중대산업재해가 적용되는 어떤 사람이나 장소적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에서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 그 종사자가 이 중대산업재해를 당했을 때에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예로 들어서 우리 회사 소속 근로자가 어디 밖에 나가서 뭐 돌아다니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중대산업재해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중대산업재해에 준하는 수준으로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중대산업재해로 엄밀히 따지지 않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있는 장소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물건 납품을 하는데 우리 회사 차를 이용하지 않고 협력회사의 회사 차를 이용하는, 협력회사에 계약을 해서 그 회사가 그 차량도 관리하고 그 기사도 관리해서 그 사람이 이제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납품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업체랑 계약 관계에 있지만, 도급 수급 관계에 있지만, 그 차량을 혹은 그 기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주체가 우리 사업장이 아니라 이제 그 사업장, 협력업체 사업장이고, 특히 우리 사업장 바운더리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나가서 우리 사업장 바운더리 밖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원청에는 아마 책임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단순히 납품하러 온 업체인데 사업장 안에 들어왔어요. 뭐 지게차를 통해서 납품을 할 수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다가 사업장 안에서 사고가 났어요. 중대산업재해가 났어요. 이럴 경우는 원청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이제 종사자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종사자의 개념, 여기 이제 법의 정의에도 나와 있어요. 종사자는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종사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업체는 어쨌든 어떤 일정의 목적을 갖고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노무를 우리에게 어떤 제공을 해주는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우리 사업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나서 중대산업재해에 그런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은 원청은 이 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인 이하의 협력업체일지라도 중대산업재해가 났으면은 원청은 무조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이 법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센 거예요.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지금
그 현대차, 기아차, 현대기아차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 안에서, 현대기아차 공장 안에서 어떤 업무를 하진 않아요. 업무를 하진 않고 단순히 우리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납품 행위만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약을 맺은 다음에. 근데 이전에는 그 사업장도 보면은 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협력업체 협의체도 운영할 것이고 뭐 산안위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할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그 자기네 공장에서 일을 하는 어떤 업무를 하는 일을 하는 작업을 하는 협력 업체에 대해서만 그것을 적용했는데, 지금은 저희 같이 단순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안전관리 역량평가라는 것을 지금 이제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단순 납품업체도 그 평가에 이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의 어떤 이 법으로 인해서 커버되는 범위가 우리 회사 내에 들어오는 원청 입장에서 우리 회사 내에 들어오는 우리 회사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다 해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법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죠. 굉장히 적용되는 범위가 넓고. 예.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처벌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처벌 대상, 그 다음에 적용 범위, 그리고 중대산업재해가 적용된 어떤 사람의 혹은 장소의 어떤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게 약간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는 좀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법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판례나 그런 게 이제 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중에 판례가 나오면은 해설서 자체도 변경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장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은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것들,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온 해설서를 바탕으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것과 관련된 영상을 많이 좀 찾아봤는데 사업장의 담당자 입장에서 뭔가 얘기하는 어떤 실무적인 걸 얘기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이제 노무사, 뭐 그런 법률회사, 뭐 그런 회사에서 막 얘기하는 것들 많이 봤어요. 로펌이라고 하죠. 그런 데서 막 얘기하는 거.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네 컨설팅을 받아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사의 담당자가, 사업장의 담당자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가장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로펌에서 이거 자기네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용수용 평가 자기네가 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이 법이 명시하는 게 뭔지, 목적으로 하는 게 뭔지, 취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느 경우에 처벌을 받는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해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컨설팅을 받더라도 컨설팅은 어떻게 보면은 부수적인 것이지 거기에 100%다 의존한다라는 거는 사실 올바르지 못한 것 같아요. 담당자가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일단은 맞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컨설팅을 하더라도 100%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아직까지 저희는 컨설팅의 계획은 없어요. 컨설팅의 계획은 없고 최대한 담당자 선에서 준비하고 대응하는 걸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에서도 좀 많이 고민해 보시고 또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은 좀 길었지만 어떤 개괄적인 거 먼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서도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저희 사업장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